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상엽 회계사입니다. 이 CSS 프로파일에 아니면 FAFSA 어플리케이션에 써있는 숫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에서 EFC라고 하는 것도 계산을 하고요. 가정분담금이죠, EFC가.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스칼러십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데 그 포뮬라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번 포뮬라를 그 숫자들 집어넣어서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 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방정부의 방법을 계산을 했을 때는 적어도 내가 장학금을 얼마를 받을까까지는 계산이 안 될지라도 이렇게 했을 때와 저렇게 했을 때 차이가 얼마인지는 확연하게 계산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수입을 8만 불을 보고할 때와 6만 불을 보고할 때 차이가 얼마인지, 또는 우리 집이 80만 불짜리인데 융자가 40만 불일 때와 60만 불일 때의 차이가 얼마인지, 그 차이는 쉽게 계산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그게 벌써 한 10년 전 얘기인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들하고 이런 학자금 관련해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제가 능력이 닿는 한 성실껏 도와드렸고요.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9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저희 클라이언트들이 9학년 때 준비를 안 하시고 세금 보고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세금 보고 기간 동안에, 인컴 텍스 시즌 동안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세금 얼마 보고 하면 되나, 이러면 제가 도와드리질 못하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9학년일 때, 그러니까 10학년 때 세금 보고 한 것부터 서류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9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준비하는 과정은 인컴 텍스 시즌 피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인컴 텍스 시즌에 오시면은 그냥 세금 보고만 해드립니다. 이런 상담할 시간이 없는 거죠. 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하면은 이 가정분담금 EFC를 계산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게 내 수입입니다. 수입. 그 다음에 내 재산도 봐요. 재산도 보는데 재산 중에서는 유동재산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이자나 아니면 배당금 같은 거, 그런 유동자산이 있고, 그리고 픽스드 에셋도 있습니다. 우리 집 같은 거죠. 아니면 렌탈홈이라든지. 그리고 파이낸셜 에셋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뉴이티라든지 아니면 라이프 인슈런스라든지. 그 모든 것을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그 중에서 팩터가 제일,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코릴레이션이 가장 높은 게 내가 보고하는 인컴, 소득입니다. 소득하고 제일 크기 때문에 소득을 집중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이 2017년 기준이고 까만색이 2018년 기준입니다. 2018년부터 트럼프가 만든 세법이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세율이 15%였었던 거가 12%로 줄어들고, 여기 25%였었던 거가 22%로 줄어들고,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많이들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 스텝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거의 50%,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22%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 20% 정도 돼가지고, 요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냐면은, 그 택서블 인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8만 불 정도 되네요. 요 18만 불 아래쪽이 전체 인구의 70% 정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존이에요, 여기가. 이게 이제 세율이죠. 연방정부의 세율입니다. 12%, 여기 22%. 그리고 이건 연방정부 세율이니까 주정부 세율이 또 있겠죠. 조지아 같은 경우는 지금 5.5%예요. 5.5%를 또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12%에다가 5.5%니까 한 17% 정도 세금을 내는 거고, 모든 수입에 대해서 다 일률적으로 17%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10,000불을 더 벌었을 때 1,700불 더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디퍼런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많이 버는 사람들은 여기 35%도 있고, 더 많이 저 뒤쪽으로 가면은 37%도 있습니다. 그걸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40%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37%가 현행법에서는 제일 많이 세금을 내는 그런 존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은 이런 게 하나가 들어왔어요. 이유는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던 건데, 이게 오바마 케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바마 케어를 건강보험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저는 세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수입이 더 높으면 더 많이 내게 돼 있으니까요. 수입하고 비례해서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세금입니다. 근데 이 오바마 케어가
세율, 그렇다면 세금이라면 세율이 있을 것인데 그 세율이 얼마나 되느냐 저희가 거꾸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어마어마하게도 깜짝 놀랄 만한 25%예요. 오바마 케어가 25%입니다. 이 오바마 케어를 가입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수입이 한 요 레인지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바마 케어를 가입을 하게 됩니다. 25%니까 아래에 있는 12%하고 합치면은 37%예요. 37%. 아까 제가 미국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37%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빌 게이츠도 37%밖에 안 냅니다. 그 이상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37%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만 불을 벌던 사람인데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10,000불을 더 벌었더니 3,700불을 세금을 더 낸다는 얘기입니다. 연방정부만. 조지아 주정부에 또 5.5% 떠내겠죠. 그건 대단한 겁니다. 거기에다 또 소셜 텍스도 또 내야 되니까 다 합치면 거의 5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했더니 벌은 돈의 50%를 더 세금으로 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느니 그냥 놀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깜짝 놀랄 만한 게 하나 더 생깁니다. 이건 뭐 2017년 거를 한번 지워봤는데 이런 게 하나 더 올라가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사립학교에 갈 경우에 EFC, 가정분담금입니다. 가정분담금. 가정분담금을 이것도 한번 세금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가족분담금. 내가 수입이 더 늘어나면은 더 내는 거니까 세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걸 세율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세율로 분석하면은 요 레인지에 있는 사람들은 17%에서 32%를 내게 돼 있습니다. 가정분담금이 그래요. 요 레인지에 있는 사람은 32%, 32%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삐쭉 올라가는 요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은 그게 얼마가 되냐면은 70%예요. 다 합쳐서. 이 아래쪽에 있는 연방정부 세금, 오바마 케어, 그리고 요 32%까지 다 합치면 70%입니다. 내가 10,000불 더 벌었더니 학비까지, 오바마 케어까지 합쳐가지고 7,000불 내는 겁니다. 정말 놀죠. 그럴 것 같으면 노는 게 낫죠. 그렇죠? 그리고 요 다음번 가보면은 만약에 내가 15만 불 정도 버는 사람이다. 15만 불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쭉 올라가 볼까요? 쭉 올라가 보면은 15만 불 인컴일 때 연방정부 22% 내고요. 여기가 22% 존이잖아요. 그리고 조지아 주정부, 이 당시에는 제가 이 그래프를 만들 때 6%였었어요. 6% 내고. 그리고 가정분담금 30%까지 해가지고 한 60% 정도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을 안 벌면은 60%를 안 낼 건데 더 벌은 바람에 60%를 낸 거죠. 근데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텍스 플랜을 잘해가지고 15만 불 내가 벌고 있는데 어떻게 플랜을 잘해서 10,000불을 좀 줄였다. 14만 불로 줄였다. 그럼 10,000불이 줄어드니까 내가 내야 되는 돈이 6,000불이 세이브가 될 거 아닙니까? 60%는 그대로 적용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더 일을 안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플랜을 해가지고 이걸 좀 낮출까? 그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컴이 물론 뭐 인컴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떤 형태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동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나 배당 소득이 만약에 많이 있다. 그러면은 그 이자나 배당 소득이 있다는 얘기는 그 뒤쪽에 숨어 있는 재산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산은 더군다나 유동 재산입니다. 아무 때나 팔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팔 수 있는 거, 현금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거 가지고 그냥 학비 내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산은 가급적이면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고, 그렇다면 부동산으로 많이 갖고 있으면 되느냐? 부동산도 유동재산보다는 낫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재산에 대해 가지고 약 3.5% 정도를 학비를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용자가 하나도 없으면은 더 많이 내는 거죠. 3.5%만큼. 그렇죠? 내가 렌탈룸을 하나 갖고 있는데 용자도 하나도 없는 렌탈룸이다? 그럼 더 냅니다. 반면에 내가 만약에 라이프 인슈런스나 어니티 같은 거 있다? 그런 거는 캔슬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리타이먼트로 갖고 있는 에셋은 학교에서 보기에 신성한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깨가지고 학비 내라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재산별로 그 학교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재산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인컴에 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적은 퍼센테이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자세히 하지 않을 거예요. 인컴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이제 확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12% 아까 그 그래프를 좀 확대를 해가지고 요 지역에 있는 것들만 한번 키워보니까 이제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뭐 별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그러면 세율을 마지널리 얼마나 내느냐 하는 거는
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따라가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10만 불 번다 그러면은, 이만큼 내겠구나. 연방정부 세금 이만큼 내고, 그리고 여기 34% EFC, 내 가정분담금 이렇게 돼가지고, 한 60% 가까이 내겠구나. 이거 조지아권 뺀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분담금이 세금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세금보다. 내가 돈을 다 벌었을 때.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하기 전에 EFC 테이블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가 보면 이거 숫자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여기 빨간색이 2년제 대학교고요. 초록색이 4년제 대학교, 좀 좋은 4년제 대학교, 요거는 아주 좋은 4년제 대학교. 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그러니까 US 뉴스 리포트에 탑 20 스쿨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학교들이 요 보라색에 들어가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써 있는 요 작은 숫자들이 내가 분담해야 되는 가정분담금입니다. 가정분담금.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17만 불 버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볼까요? 17만 불 버는 사람인데 여기 자녀가 만약에 부양자녀가 1명, 2명, 3명, 4명일 경우에 17만 불 버는 사람이 부양자녀가 1명밖에 없으면은 가정분담금이 4만 불입니다. 가정분담금이 4만 불이고요. 애가 2명 있으면은 3만 8천으로 줄어들고요. 점점 애들이 많을수록 줄어들겠죠. 근데 17만 불이 아니라 만약에 15만 불이다 그러면은 가정분담금이 4만 불이 아니라 3만 3천 불로 줄어들어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고 어떤 경우는 이 노란색 학교 일반 약간 좋은 4년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입이 22만 5천이면 더 이상 그 가정분담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장학금이 끊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맥스란 얘기예요. 맥스로 여기까지인데 아주 좋은 학교들, 그 US 뉴스 리포트에 이름이 올라있는 학교들은 그거보다 수입이 더 많아도 일부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세히 적고 기록하고 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이거 몇 년 전 자료입니다. 몇 년 전 자료고 지금은 또 많이 업데이트해서 아까 8만 불 얘기가 나왔었죠. 요거는 한 6, 7만 불 정도 하던 시절의 그래프입니다. 이만큼 대단한 금액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가 그러면 내 인컴을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줄일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전통적으로 회계사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디프리시에이션, 감가상각을 좀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인벤토리를 아까 말씀하셨죠. 인벤토리를 좀 조정을 한다든지, 있는 인컴을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없는 익스펜스를 비용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들 이 학비보다 더 무서운 게 IRS가 더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IRS가 더 무서운 거예요. 뭔가 잘못돼가지고 감사를 받아가지고 다 뜯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하게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그 중에 아까 이따가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Qualified Retirement Plan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완벽한 해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마다 얘기가 다 다르고요. 이 Qualified Retirement Plan을 한 것 자체를 어떤 학교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CSS 프로파일을 계산하는 연방정부 방법, 페더럴 메소드에 보면은 적어도 포뮬라에는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 써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플랜 에셋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내가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가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401k라든지 IRA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돈을 집어넣었어요. 그 집어넣은 돈이 지금 지난 10년 동안 누적돼 온 게 지금 현재 30만 불입니다. 그 30만 불 뜯어서 학비 내라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플랜 에셋, 현재 쌓여 있는 것은 CSS 프로파일과 거의 관계가 없어요. 참고로 적으라고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액이 얼마인지 적어라 라고는 얘기하지만 그거 뜯어서 학비 내라 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쪽에서 이제 저희 애들 다 졸업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 세금 보고를 아직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2020년도 거에 IRA에다가 가령 돈을 10,000불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그 10,000불을 수입으로 다시 잡습니다. IRA를 집어넣어가지고 내 수입을 줄여버리면은 그것만큼 다시 애드백 해가지고 다시 인컴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IRA를 하고 나면은 내 세금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학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학비를 좀 더 내요. IRA 같은 거 하면, IRA나 401k를 하게 되면은, 내가 냈었던 세금을 공제를 해주는 게 CSS 프로파일인데, 내 세금 자체가 줄어드니까. 학비 EFC 계산할 때, 장학금을 좀 덜 주게끔 계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야, 학비 많이 받고 싶으면은 401k IRA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작아요.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 보고만 생각하면은 IRA 401k 하는 게 훨씬 좋죠, 당연히. 예, 분명히 줄어듭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무슨 Profit Sharing, Defined Benefit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내가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 W2는 안 됩니다. W2는 안 되고, 내가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내 비즈니스에서 비용 처리를 아예 해가지고 내 개인 세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비용 처리가 그냥 다 돼버려요.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종업원들하고 같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은 내 인컴이, 내가 개인적으로 세금 보고하는 인컴이 분명히 줄어듭니다. 적어도 포뮬라상으로는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줄인 것들도 다 어떤 학교에서는 다시 인컴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해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프로핏 쉐어링이나 디파인 베네핏 같은 걸 하게 되면은 그 프로핏 쉐어링이나 디파인 베네핏 플랜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다가 투자를 하십니다. 그 중에서 라이프 인슈런스에 투자하실 수도 있고, 어뉴이티에 투자하실 수도 있고,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투자한 재산의 어떤 유동성이라든지, 현금화가 얼마나 용이한지, 그런 거에 따라가지고 학비가 다 다르게 계산됩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AGI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여러분들 아까 그 인컴 텍스의 첫 번째 페이지 마지막 라인에 보면은 AGI라고 하는 숫자가 써 있어요. 그 AGI가 내 표준 수입입니다. 그 표준 수입이 27만 5천 불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학비 관련해가지고 한 30% 내고, 세금은 한 20에서 25% 정도 되니까, 만약에 이런 리타이먼트 플랜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세금 부분에 관련된 것은 상당히 많이 세이브하고, 어디셔널리 이것도 세이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경우에는 50% 이상이 세이브가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수입이 35만 불보다 더 넘어간다. 이러면은 학비는 포기하셔야 돼요. 이 정도 수입까지 되신다고 하면은 어떤 경우를 통해도 하버드를 가건 예일을 가더라도 이 정도 수입이시면은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장학금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비는 포기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는 찬스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있어가지고 한 25% 정도 세금 세이브하는 것만 한 25% 되고 거기에 이건 트럼프가 만든 건데 이거 다 이따가 오후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추가로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아마 이 앞 시간에 재정 보조 전문가께서 발표를 하셨고, 요 다음에 여기 있는 김선민 CFP께서 이런 어떤 재정 전문가로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세금 관련한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문 같은 것들은 이따가 다 끝나고 여기 다 있을 때 한꺼번에 질문을 받는 걸로 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